안녕하세요. 저는 그 네팔 고성훈 소장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런 시간을 좀 만들고자 노력을 굉장히 좀 많이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좀 작년은 좀 어려웠지만 저희 네팔에서 활동하는 파트너분들 외에도 이런 이슈를 가지고 좀 다양하게 논의하고자 좀 준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뭐 지금 컵26 회의도 지금 그 오늘 내일까지인가요? 뭐 진행 중이고 그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이제 내일까지인가 그렇죠? 그런데 저도 뭐 뉴스 들으니까 그 중국하고 러시아가 참석을 안 하면서 오마바 전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질책하고 막 이런 기사도 보긴 했는데 이게 이제 전 지구적인 이슈에 대해서 네팔에서는 좀 어떻게 다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보고 같이 함께 나누고 좀 그런 시간 갖고자 좀 준비했고요. 또 그 팬데믹 이후에 사실은 여성에 대한 그 아젠다들이 굉장히 좀 부각이 많이 됐는데 왜냐하면 그 가장 피해가 이제 교육적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는 아동들이나 그다음에 여성들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좀 함께 고민해보고 내일 같은 경우는 또 교수님 모시고 우리 네팔에 좀 더 안쪽으로 좀 들여다보는 이야기를 좀 저희가 준비했는데 제가 최근에 그 어, 프로젝트에 대한 좀 자문 같은 것들을 네팔에서 많이 하면서 이 소수민족 이슈나 카스트 이슈나 이게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사업에 여러 영향력을 좀 끼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전문가를 좀 모시고 이런 아젠다들을 좀 다뤄보는 게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서윤미 코디가 좀 고생을 많이 하면서 교수님 섭외도 하고 좀 준비한 컨텐츠들을 우리가 1박 2일 동안 좀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굴이 너무 까맣게 나오네요. 원래 제가 까맣기도 하지만 조명이 좀 그렇습니다. 뭐 개회사 겸 제가 준비한 컨텐츠들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 제가 뭐 컵26 얘기한 것처럼 어, 뭐 환경 이슈에 대해서 뭐 시작했지만 저희가 네팔에 사니까 이게 이제 에베레스트입니다. 예, 에베레스트 가는 길이죠. 그래서 조지 말로이라는 영국 등반가였어요. 이때는 뭐 환경가가 뭐 가서 사진을 찍지는 않았고 21년도에 영국의 등반가 조지 말로이라는 분이 이제 에베레스트를 세 차례 정도 등반한 걸로 알고 있는데 21년도에 찍은 사진을 이제 2007년, 6년 다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흑백과 컬러의 구분이 있지만 이 위쪽에 굉장히 이제 그 눈, 그 다음에 이 빙하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다 녹았죠. 예. 이게 기후변화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이거 그 조지 말로이 이렇게 쳐서 구글 검색해 보면 이 두 사진의 비교를 가지고 뭐 BBC부터 뭐 조지 말로이가 이제 영국 분이니까 BBC에서 이제 기후변화 이슈와 얼마나 이 심각한 그 이 상황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막 설명해 놓은 기후변화 협약의 정상회의에 대한 평이 그렇게 좋지 않죠. 아까 시작 부분에 오마바에 대한 피드백도 그랬지만 젊은 층들이 움직여라 막 이런 막 메시지를 강하게 던지면서 툰베리도 이제 더 강력하게 이제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역할과 막 다음 세대에 대한 이 대응을 사실 우리가 직접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여기에 참석하고 계신 많은 분들보다도 이제 더 어린 우리의 청소년 때 티네이저들이 사실 이 기후 문제를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이런 이슈들이 이제 저희 안에 좀 직면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뭐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좀 제너럴한 이슈로 시작을 했는데 누구나 보면 알겠지만 이 세 가지 사진 보시면 과거에는 한 10여 년 전에 엘고워 전 미국 그 부통령이 이제 기후환경 이슈를 가지고 하면서 이 북극에 대한 이 북극곰에 대한 이슈를 굉장히 많이 보여줬죠.
사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좀 동떨어져 있었거든요. 뭐 북극을 우리가 자주 가보는 것도 아니고 빙하가 녹는 것들을 영상으로는 보지만 이게 약간 거리감이 있는 듯한 표현이었는데 사실 올해만 하더라도 저희 올림픽 시즌에 한참 진행됐을 때 유럽, 특별히 터키 쪽에 이 산불이라든가 미국의 산불, 그 다음에 이 홍수로 인한 자연재해가 이제 엄청나게 그 우리 지구를 좀 괴롭혔는데 모든 이슈의 마지막은 이제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이다라는 걸로 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 기후 변화가 이제 우리 삶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좀 와닿는가가 좀 굉장히 뚜렷했고 네팔만 하더라도 이제 사실 10월 달에 그 더 쌓인 전에 그렇게 이제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지고 이런 일이 굉장히 드물죠. 근데 이번에 10월에 내린 비로 인한 피해가 생각보다도 네팔이 큽니다. 네. 뭐 인프라 손실부터 그렇지만 이제 추수 전에 그 내린 막대한 비로 인한 피해들이 이제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북극곰의 이슈가 좀 심각해 보이지만 나랑 좀 이제 거리감이 있었던 느낌에서 지금은 이게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이 굉장히 좀 커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제 재작년, 작년은 이 코비드 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이 이제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였잖아요. 여기 이제 참석하신 파트너분들은 사실은 뭐 직접적으로 네팔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 이 예산을 이 코비드 19 그 팬데믹에 활용하시기 위해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막 조사 나가시고 막 지원하시고 막 이런 리스크가 높음에도 그래서 이제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그 코이카 네팔에서도 이제 저희 자체 전략들을 좀 세팅했죠. 그래서 취약계층 자립 기반이나 그다음에 뭐그 보건의료의 접근성 이거를 이제 이 네팔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코비드 대응이 이제 정부의 주도적인 진행보다는 커뮤니티 베이스로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커뮤니티 베이스의 의료적 접근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이 우리 코이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 중요 아젠자들이 이 그 코이카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이제 집중돼서 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올해 하반기로 넘어오면서는 이 게임 체인저가 된 거죠. 그래서 코로나도 사실은 이제 뭐 다양한 이슈도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연계성으로 좀 해석하기 시작하고 막상 이제 앞부분에 얘기했던 대규모 홍수, 뭐 화재, 그다음에 다양한 이슈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환경 변화에 대한 이슈로 이제 전 프레임이 좀 전환되는 것들을 저희가 좀 느낍니다. 특별히 이제 뭐 아까 그 컵 26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영국에서 열려야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열렸거든요. 그거는 이제 코로나 뭐 그 대규모 뭐 국제 회의라 리스크를 또 높았겠지만 사실은 코로나 대응에 훨씬 전 지구적으로 대응이 이제 집중됐었는데 이게 이제 뭐 이 컵 26 이게 아젠다를 다룬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얘기했던 이 기후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우리가 직면하면서부터 이게 좀 게임 체인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눈앞에 닥친 기후변화의 이슈를 우리가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가 사실은 개발협력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의 이제 기후 행동에 대한 전략을 좀 보시면 이거는 굉장히 이제 큰 전략이죠. 왜냐하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21년도에서 25년까지의 어떤 체계도죠. 그래서 비전에는 뭐 컵 26 회의처럼 1.5도 상승 이내를 어떻게 억제하는데 코이카가 기여할 것인가. 그리고 탄소 중립 달성, 기후 회복력 이 두 가지의 축 아젠다가 이제 기후에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략 목표도 2050년까지의 착륙 탄소 중립 달성 지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 다음에 녹색 회복, 예, 보통 이제 resilience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기후 적응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 다음에 녹색 기후에 대한 파트너십을 어떻게 확대해 갈 것인가에 대한 이 세 가지 이슈가 우리의 아주 중점적인 전략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부 단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제 저탄소 전략 지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도시 생태 인프라의 기후 회복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다음에 기후 재원과 기술 파트너십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로 합니다. 그래서 큰 프레임을 짰는데 이제 이런 큰 프레임 안에 그러면은 그린 뉴딜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제 저희 같은 네팔의 사무소에서는 사업을 어떻게 좀 발굴해 가야 하느냐에 대한 이 가이드라인이 이제 한 단계 구체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략 목표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 달성 및 개도국 녹색 전환을 이제 지원. 저희로 치면 이제 네팔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성과 목표들이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갈 것인가. 사실은 여기 참석하신 분들 많은 단체들이 이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진행하시기가 조금 쉽진 않지만 저희가 오늘 뭐 GGI 그 발표 끝나고 제가 이제 시민사회들은 어떻게 좀 이걸 다뤄갈 수 있느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긴 할 텐데 코이카가 지금 그 성과 목표로 제시하고 주요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좀 저희가 이제 보기에는 좀 규모가 있어 보이긴 하죠. 그래서 재생에너지, 그린 모빌리티, 그 다음에 많이 하고 있는 폐기물 관리를 통해서 탄소 배출 감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게 이제 네팔의 저탄소 전환을 어떻게 지원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근데 네팔도 이렇게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이번에 컵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사절단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24명인가 26명인가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제가 이제 좀 이따가 그 인터내셔널 도너 그룹들이 어떻게 네팔 정부에 어드보커시를 하고 진행하는지도 잠깐 이제 설명드릴 텐데, 이런 것들을 갖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논의 과정들이 네팔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는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좀 주요 활동을 가져갈 것인가. 제가 뭐 이게 많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고, 그린 모빌리티도 사실은 저희가 뭐 발굴을 목표까지는 아니지만 네팔에서 진행하는 이제 그린 모빌리티 사업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스터디하고 있고, 특별히 포카라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지금 그 포카라에 출장을 나와 있는 목적은 사실은 폐기물 수거 강화 그 프로그램을 좀 조사하기 위해서 UNDP랑 같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다양한 UNDP들하고 이제 네팔에서 진행되고 있는 폐기물 수거, 뭐 여기 매립지도 가보고, 매립지에서 그 뭐죠? 세그리게이트 된 이렇게 분류돼서 재생산으로 넘어가는 이제 플라스틱 그 재순환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도 가보고, 뭐 그 포카라 무니시팔리티 정부도 만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은 제가 여기 그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오후부터는 다시 또 제가 그 무니시팔리티랑 미팅이 있는데 요 폐기물 분리배출 뭐 관련돼서, 그래서 뭐 저희가 뭐 편한 저희 사이니까 어제 여기 분리배출하는 프라이빗 컴퍼니랑 마지막 6시부터 미팅을 가졌는데 그 미팅이 9시가 넘어서 끝났어요. 아젠다가 너무 많고 굉장히 그 네팔의 특수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그 여기 폐기물 분리하고 배출하는 이 프라이빗 컴퍼니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막 시간이 그렇게 막 뒤로 가는지 몰랐는데 굉장히 좀 아젠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코이카 안에서 사업으로 발굴을 해내기 위해서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코이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성과랑 산출 지표 세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그 산출 지표랑 세팅도 지금 코이카 뭐 이 그린 뉴딜 정책 오고 우리도 전략 세우고
활동 프레임 짜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들이 지금 코이카 안에서도 굉장히 이제 각 사업 그 사무소에서도 이제 막 노력하면서 뭐 발굴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전형적인 지표들로 나와 있는데 혹시 이제 관련 단체에서도 이제 논의하실 때 이런 산출 지표들을 보시고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포카라도 보면 사실 이게 폐와 호수잖아요. 아름다운 이제 뭐 이런 사진만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폐와도 사실은 떠내려오는 비가 많이 오면 이제 쓰레기가 떠내려오고 이거를 이렇게 치우는 그룹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 정부에서 안 하더라고요. 여기 시민단체가 많이 하고 폐와의 상인협회에서도 많이 하고 그런 어떤 활동들로 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그 IDPG 인터내셔널 도너 그룹들이 네팔에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Recovery from COVID-19 팬데믹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이제 그린 리커버리 이슈로 저희가 이 국제 그 도너 기관이죠. 그래서 거의 모든 이제 대사관의 대사들과 코이카 같은 바이러테럴 에이전시의 이제 디렉터들이 모여서 이제 논의를 해서 이런 과정들을 좀 해서 페이퍼를 만들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명서를 이렇게 냈거든요. 제가 지금 출장 와서 호텔에 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룸 서비스를 안 시켰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코비드 19 팬데믹이 있을 때지만 유럽이나 이때서부터는 이제 이게 그린 이슈랑 직접 닿아 있다라는 인식이 지금 IDPG의 좌장이 이제 EU 대사님인데 EU에서는 뭐 엄청나게 이 환경기금 같은 경우를 이제 조성해 놓고 있고 이게 팬데믹이 한참 진행된 이게 작년 11월 아니 그 12월 11일 날 저희가 이제 다양한 도너 그룹들이 모여서 이제 성명서를 낸 건데 그 네팔 정부가 껴있기 때문에 팬데믹 19가 코비드-19 팬데믹으로 나갔지만 실제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들은 다 그린 리커버리에 대한 이슈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이렇게 맺고 가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네. 저희가 이런 온라인, 한국은 요즘에 소장님 발표, 어쨌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금 맞춰주셨는데요. 저희가 이게 한국에서는 되게 어쨌든 웨비나라든지 이런 여러 프로그램들을 되게 전문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네팔은 사실 줌 말고는 저희가 이렇게 외부 행사나 이런 걸 많이 할 기회가 없긴 합니다. 근데 또 같은 네팔에 있으면서도 소장님은 포카라에 저는 지금 카트만두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접속을 하다 보니까 되게 온라인으로 하는 또 여러 가지의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처럼 매끄럽거나 이렇게 세련된 그런 거는 없지만 그래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소장님께서 1부에 1차적으로 이제 첫 주제로 그린 오디의 저희의 사업의 전략들, 그 다음에 좀 거시적이긴 했지만 또 IDPG 그룹들의 이제 그린 리커버리 관련된 최근의 동향들을 얘기해 주셨고, 이따 말씀해 주셨지만 민협 사업에서 그러면 어떻게 민간 협력 단체들이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잠시 후에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는 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라고 하지요. GGGI의 다자 협력 전문가님이신
김나래 님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김나래 다자협력 전문가님께서는 인도와 부탄을 거쳐 네팔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도와 부탄, 네팔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경험을 하시고 하실 텐데, 부탄에서는 최근에 유엔 상주 조정관실에서 근무를 하셨었고요. 이제 저희가 코이카가 내년부터 글로벌 GCGI랑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게 있어서 이제 올해 파견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네팔의 기후변화 정책과 기후 스마트 농업에 관해서 김나래 다자협력 전문가님 모시고 두 번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서유미 코디님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어서 참석해주신 참석자분들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에게도 이러한 발제 기회를 주신 코이카 네팔 사무소에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에게도 코이카 네팔 사무소의 그린 ODA 사업 전략 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그린 리커버리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의 기후변화 정책과 기후 스마트 농업에 대해 발표할 김나래입니다. 저는 현재 글로벌 그린 그로스 인스티튜트 글로벌 녹색 성장기구 네팔 사무소에서 시니어 에그리컬처 오피서이자 코이카 다자협력 전문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프레젠테이션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짧게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구인 글로벌 녹색 성장기구에 대해 소개하고 그 이후에는 기후변화와 네팔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과 함께 기후 스마트 농업이란 무엇인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이카와 GGGI의 다자협력 사업인 기후 스마트 농업 사업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녹색 성장기구는 개발도상국이 신흥경제국의 건강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원 및 촉진을 목표로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현재 서울에 본부를 가지고 있으며 40개국 이상에서 활동 중인데요. GGGI의 비전은 강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에 회복 탄력성 있는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GGGI는 개도국과 신흥경제국이 그들의 경제성장 모델을 녹색 성장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GGGI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 성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거시경제의 Green Impact Assessment부터 섹터별 Green Growth Strategy and Planning, 그리고 개별 녹색 성장 프로젝트의 디자인, 파이낸싱, 임플리멘테이션까지 녹색 성장 전체 밸류 체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개도국 및 신흥경제국이 SDG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과 기후변화 파리 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 달성을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GGGI는 녹색 성장의 파트너로 저탄소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 있는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태양광 에너지, 산림보건, 그린빌딩, 폐기물 관리, 지속가능한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GGGI의 네팔 사무소는 2017년부터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분야로는 Urban Green Growth, Green Cities, 폐기물 관리 사업, 지속가능한 교통, 전기차 사업, 그리고 산림보건 및 농업 사업,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의 역량 강화 등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네팔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와 네팔이라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미 한국어로도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다뤄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기후변화가 네팔에 끼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국제사회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그러한 영향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히말라야는 북극과 남극,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빙하와 눈을 머금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히말라야를 세계의 제3의 극, The Third Pole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최근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히말라야 지역은 지구상의 그 어떤 지역보다 가장 크게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곳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국제적 평균 수준보다 0.3도에서 0.7도 더 빠르게 기온의 상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히말라야 빙하와 눈은 세계 어느 다른 지역보다 빠른 속도로 녹고 있습니다. 네팔은 이렇게 기후변화에 취약한 히말라야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Extreme Climate Event의 빈도와 규모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홍수, 가뭄, 폭염, 산사태 등으로 인한 재산과 인프라에 대한 피해 및 농작물의 질 저하, 수력 발전 용량 감소 및 기타 인간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네팔의 직접적 경제적 손실은 한 해 GDP 1.5%에서 2%에 달하는 것으로 연구됩니다. 이는 2013년 기준 27억에서 36억 불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간접적인 손실과 피해까지 계산하면 이 규모는 25%에서 100%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국제적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올해 발표된 월드뱅크와 ADB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수가 네팔 내에서 2배 증가하며 동시에 홍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80년까지 네팔은 1.2도에서 4.2도의 기온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옆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빨간색 8.5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화석 연료 사용이 높고 도시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가정하는 비즈니스 as usual 모델이고, 파란색의 경우는 2.6 시나리오라고 재생에너지 기술 발달로 인해 화석 연료 사용이 최소화되고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룰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최상의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도 네팔에서 어느 정도의 기온 상승을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오늘날 네팔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는 불평등합니다. 기후변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후변화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기후변화는 여성, 빈곤층 등 취약계층과 특히 자급 농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왜 기후변화는 여성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까요? 2016년도 UNDP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시 여성 및 아동은 남성에 비해 사망할 확률이 14배나 높다고 합니다. 여성은 조기경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낮고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나 아니면 여성에게 부과된 사회적 역할, 가사노동과 돌봄 노동 등으로 인하여 기후위기의 단기적, 장기적 영향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빈곤층 등 취약계층과 자급 농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데요. 이는 빈곤층 등 취약계층은 에코시스템 서비스, 생태계에 자신들의 라이블리후드를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재난은, 기후변화는 사회적 불평등과 기존의 권력관계를 더 악화시킵니다. 기후변화는 빈곤 탈출에 대한 사람들의 능력을 제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뒤처질 위험을 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도전 과제들 및 문제점들을 네팔 정부는 오래전부터 인식해오며 다양한 기후변화 정책 및 행동을 취해왔습니다. 네팔 정부는 1994년 UN 기후변화 협약에 가입하였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현재 글라스고에서 열리고 있는 COP26는 이 기후변화 협약 당사자국 총회인데요. 네팔 정부는 이러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의 당사자로서 가입해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는 개도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 방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을 시작했고 2009년과 2010년에는 국가 행동적인 프로그램 및 지역 행동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전략적인 도구를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한 적응 조치를 개발하여 기후 취약성을 평가하고 기후변화 적응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처음으로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는데 당시 주요 온실가스 감축 분야로는 에너지, 그리고 농업과 산림, 폐기물 섹터가 제시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국가 단위의 기후변화 정책인 National Climate Change Policy가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네팔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스코틀랜드에서 개최되고 있는 COP26에 네팔 정부 관계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사자 총회에서 네팔이 이번에 다양한 세션에 참여하면서 탄소 중립 선언을 했는데요. Net Zero Emission Strategy라고 2045년까지 네팔이 탄소 중립을 이뤄내겠다라는 선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네팔의 국가 단위의 기후변화 정책인 National Climate Change Policy 2019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네팔의 15번째 국가 개발 계획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 기후 탄력성 높은 사회를 만듦으로써 사회 경제적 번영에 기여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폴리시입니다. 8개의 priority thematic areas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4가지의 cross-cutting issues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각 thematic area와 cross-cutting area에 대한 폴리시 목표와 strategies 그리고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워킹 폴리시들이 제시되어 있는 폴리시인데요. 크로스커팅 이슈에서 젠더 평등과 사회 포용, 굿 거버넌스가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기후변화는 기존의 권력관계와 불평등을 더 심화시킵니다. 기후변화의 적응과 대응의 목표 설정과 각종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입니다. National Climate Change Policy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18개의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이는 여성, 아동, 장애인, 농민, 무슬림, 타루, 달리 등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이들의 요구와 문제가 기후변화 정책과 액션의 항상 중심이 되어야 함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 폴리시에서는 4가지를 네팔의 기후변화 적응 대응 정책 실행에 있어서 도전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차원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합의된 이해 부족, 두 번째로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력 부족, 세 번째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 및 데이터의 부족, 네 번째로는 역량 및 재원, 기술, 지식의 부족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후변화와 농업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네팔 인구의 3명 중 2명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업은 전체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영역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연평균 기온과 강수량의 급격한 변화는 네팔 내 여러 지역의 농산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팔의 농업 생산성은 국제사회 기준보다 낮고 남아시아 내에서도 낮은 편입니다. 네팔은 농산물의 수입량이 수출량보다 월등히 높은 농산물 순수입 국가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는 네팔의 낮은 농업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이는 식량 안보 및 경제 기초이자 국가적 개발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팔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농업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 기후 스마트 농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후 스마트 농업이란 2010년 UN FAO의 농업, 식량 안보 및 기후변화에 관한 헤이그 회의에서 처음 소개된 개념인데요. 이는 기후가 변화하고 그 변동성이 심화되는 여건 속에서 3가지의 목표, 첫 번째 생산성 향상, 두 번째 기후변화의 적응력 증대, 세 번째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농업 생산의 틀을 바꾸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후 스마트 농업은 지속 가능성, 농업 생산성, 기후변화의 과제를 하나로 통합시킨 개념인데요. 이 기후 스마트 농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적 식량 안보 확보 및 국가적 개발 목표 달성에 있습니다. 기후 스마트 농업은 크게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중의 목표를 통합하여 상충관계를 다룹니다. 이상적으로는 기후 스마트 농업은 3가지 목표,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 농업 생산성을 모두 달성하는 것이지만 기술 및 정책 시행에 있어 종종 목표 간의 상충관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의 목표에 기반하여 다양한 대안들의 비용과 편익의 평가가 요구됩니다. 그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지닐 수 있는 시너지를 모색하는 것도 기후 스마트 농업의 중요한 특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후 스마트 농업은 단순하게 일련의 농법이나 기술로만 인식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후 스마트 농업은 여러 수준에서 다방면으로 접근되어야 합니다. 기술과 농법의 개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모형과 시나리오의 정교화, 정보기술, 보험제도, 가치사슬 및 제도적, 정치적 환경 강화를 모두 아우르는 접근법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농가 수준에서의 단일 기술을 뛰어넘어 식품의 시스템, 경관, 가치사슬 혹은 정치적 수준에서 다양한 개입을 통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후 스마트 농업은 지역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한 지역의 기후 스마트한 접근이 다른 지역에선 그러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곳에서 기후 스마트한 하나의 정답이 되는 접근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관의 수준, 생태 시스템 내에서 혹은 사이에서 정치 환경 일부 내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고려되어야 합니다. 기후 스마트 농업과 다른 농업들의 개념이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기후 스마트 농업을 친환경 농업이나 저탄소 농업과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생산성 증가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특성을 가진 기후 스마트 농업은 친환경 농업이나 저탄소 농업보다 확대된 농업의 방식으로서 기후변화 하에서 식량 안보와 농업 생산성 개선이라는 목표가 함께 고려된 접근법입니다. 왜 그러면 현재 저희는 기후 스마트 농업이 필요할까요? 2050년까지 세계 인구는 100억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가된 인구를 부양하고 경제 성장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며 빈곤 감축을 위해서는 농업 체계 그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식량 안보와 농업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적응과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후변화라는 현실 속에서 기후 스마트 농업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농업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소장님이 그린 리커버리와 Build Back Better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라는 유례 없는 재난이 발생된 이후 국제사회는 이후의 사회는 코로나 이전의 사회와는 분명히 다를 것이며 달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인간에 의한 서식지 파괴와 무분별한 포획이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돌아온다는 경험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인수공통 감염병의 위험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략은 경제 위기와 함께 더욱 근본적으로 기후위기를 동시 극복하는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국제사회에서는 그리고 도너그룹에서는 코로나 이후 그린 리커버리, 녹색 회복 혹은 친환경 회복이라는 화두와 Build Back Better, 발전적 재건이라는 용어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픽토그램은 작년에 에스캅에서 발표된 보고서에서 가져왔는데요. 녹색 회복의 원칙과 녹색 회복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해서 생각하여서 가져왔습니다. 앞으로의 발전은 코로나 이후의 친환경 녹색 회복은 3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3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취약계층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 두 번째로는 코로나의 대응책일 것, 세 번째로는 기후변화의 대응과 적응의 목표를 달성시킬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저희가 내년부터 코이카와 그리고 GGGI가 함께 실행해 나갈 코이카 GGGI 기후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기후 스마트 농업 사업이 녹색 성장의 접근법을 취하면서 기후변화와 농업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실현 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상된 코이카와 GGGI의 다자협력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팔의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과 네팔에서 농업이 왜 중요한지는 앞에서 다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어떻게 그린 리커버리의 일환으로서 코로나 대응 부양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팔의 많은 사람들은 사실 경제적 기회를 얻기 위해 외국으로 나가 이주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외국에서의 일자리 기반을 잃고 작년 1월에서 6월까지 6개월 동안만 60만 명의 네팔의 이주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네팔에 입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 경제적 기반과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지 가 네팔 국가의 코로나 대응책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시켜서 저희는 네팔 떠라이 홍수평야 지역에서 스마트
농업을 통한 기후 스마트 농업을 통한 기후 보균력을 제고하고 이러한 경제적 실향민들을 재통합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목표는 지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 및 보균력을 제고하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실향민 및 농부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며 추가적으로 애그로 비즈니스를 육성하여 추가적인 녹색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저희 사업의 목표입니다. 사업은 프로빈스 투 떠라이 지역에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떠라이 지역은 전체 네팔 인구의 75%가 거주하며 본체 농산물의 생산의 73%를 담당하는 지역이자 인구의 절반이 다면 빈곤 지수상 빈곤에 해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네팔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떠라이 지역은 또한 네팔 내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인데요. 2017년도 떠라이 홍수로 지역의 170만 명이 피해를 입었고 그 당시의 경제적 손실 또한 네팔 GDP의 3%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떠라이 지역은 아웃마이그레이션, 이주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이주 노동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경제적 실향민들을 재통합시키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희 기후 스마트 농업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지방 정부의 역량 강화인데요. 지방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정책을 포뮬레이트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그러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 강화 capacity building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이고, 두 번째로는 그런 경제적 실향민들에게 농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떤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나 클라이밋 스마트 애그리컬처 트레이닝들을 제공하고 몇몇의 애그로 비즈니스를 선정하여서 인큐베이트하고 그리고 그 시드머니를 제공하여 그 사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저희 사업의 주된 두 번째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기후변화는 사실 이제 저희가 기후변화에서 항상 얘기를 할 때 기후변화는 뭐 다음 세대의 문제이다. 기후변화 앞으로 뭐 10년, 앞으로 20년, 앞으로 30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왔다면 이번에 COP26에서는 기후변화는 더 이상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변화는 불평등합니다. 따라서 취약계층과 그런 개도국에서 기후변화에 대응 및 보급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포이카와 GGGI 이 다자협력 사업을 통해서 많이 배우면서 그러한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이라는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나래 캔쇼님. 이게 기후변화와 포스트 코로나는 이제 뭐 국제개발에서 누구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슈고, 사실 네팔에 이제 사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팔의 우기라는 게 사실 6, 7, 8, 9 정도가 이제 우기라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5월부터 우기가 시작돼서 올해는 특히 바로 지난달에 다시 홍수가 나면서 정말 10월 달에 웬 우기가 왔나 싶을 정도로 홍수가 왔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인도와 네팔의 홍수가 10월 달에 홍수가 나면서 거의 200명 가까운 분들이 이제 사망하셨던 이제 홍수가 지난달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네팔에 있으면서도 이 기후변화로 인한 특히 말씀하신 프로빈스 그 투나 아니면 떠라이 지방에서 정말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저희가 몇 달 전에 한 달 전인가요? 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또 오셔가지고 그 프로빈스 2에서 재난 위기 경감 사업을 해보고 싶다, 이제 홍수와 관련해서 그런 이제 그 출장 팀들도 오셨던 적이 있는데요. 이게 기후 변화와 네팔 남부 지역의 그 평야 지역의 홍수는 되게 심각한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GGGI 사업이 내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서 좀
많은 네팔 사회에서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네, 보완되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되게 어렵네요. 사실 기후 스마트 농업이라는 걸 들으면서 이게 짧은 시간 저희가 이걸 다 소화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구나 이런 약간 생각이 들어서 이걸 시작으로 이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이걸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지는 좀 더 사무소에서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네, 1부의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소장님께서 다시 네, 호텔에서 더 진행을 해주실 텐데 이제 어려운 이야기들을 쭉 했는데 좀 네, 민간협력 사업에서 적용 가능한 좀 실천 사례들을 좀 쉽게 좀 소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고성훈 소장님께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팔에 대한 애정과 경험이 엄청 많으신 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좀 많은 NGO와 관련된 일들을 많이 또 기존에 하셨기 때문에 더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1부의 마지막으로 민간협력 사업에 적용 가능한 실천 사례를 네,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20분 정도 얘기를 할 텐데 먼저 그 김나래 KMCO 발표 너무 잘 들었어요. 네. 발표는 저렇게 하는구나. 너무 잘 들었습니다. GGGI는 그 환경 분야에 대해서 코이카랑 이제 MOU도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작년에 이제 네팔 GGGI 대표 로한 씨랑 이 사업 그 발굴하느라고 미팅을 정말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네팔은 탄소 감축 아젠다를 풀기에는 조금 한계가 좀 있고 대부분 이제 리질리언스 그러니까 회복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다 아시는 그 GCF 펀드를 두 개 기관이 이제 하는데 칸다키 제가 와 있는 지금 포카라 지역에는 IUCN이라는 단체가 기후 회복에 대한 예산으로 굉장히 큰 예산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GGI랑 사업 발굴할 때 그 IUCN 그 사례 공부도 저희가 좀 많이 하면서 GGI랑 좀 회의했던 기억이 막 슬라이드를 보는데 떠오르네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막 저희 코이카가 제안하고 특별히 네팔에서 이제 농업 사업 그 어렵게 의식이 되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개념들은 아닌데 좀 사업 진행하면서 이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서 GGI가 좀 자주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팔이 아직 네팔이 이 기후변화 현업 94년도에 가입한 거 저 처음 알았거든요. 한국이 93년이에요. 그러니까 네팔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네. 네팔이 좀 이 기후변화에 대한 아젠다들을 좀 잘 갖고 갔으면 좋겠고 이제 네팔 안의 문제는 사실 지방정부랑 연계가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GGI도 이제 프로빈스 2, 저희도 지금 이제 간다키 주에 와 있는데 이런 이제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와 이 환경 기후 변화에 대한 아젠다들을 좀 저희가 잘 이끌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팔의 GGI 아직 가입국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아태 외교국장님 와가지고 정책 협의할 때 그게 아젠다로 하나 네팔 쪽에 제안했어요. 빨리 가입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 외교부나 코이카도 이제 GGI와 파트너십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잠깐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 리질리언스 제가 이렇게 얘기 시작하면 20분 안 가지고 못 끝내는데 NGO도 사실은 리질리언스 개념으로 기후변화 아젠다에 참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방에서 사업하시는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리질리언스 사업 쪽의 컨텐츠를 좀 많이 보시면 커뮤니티와 아예 직접적으로 닿았기 때문에 커뮤니티 개발 쪽하고 뭐 농업 쪽에 대한 아니면 뭐 축산에 대한 컨텐츠를 같이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좀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이제 코이카 소장으로서 발표하니까 실제로 이제 어떤 사업들이 좀 진행되는지 코이카 샘플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지금 21년도에 환경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뭐 GGI 파트너십만 하고 뭐 간답게 제가 출장 와서 막 몇십억짜리 사업 구상만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코이카 안에서도 굉장히 단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서윤미 코디님이 아주 진행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카트만두 친환경 학교 만들기 위한 사업들. 나중에 이것도 사실은 서 코디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 사업들 진행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세계 병원에 대한 의료 폐기물 제가 어제 칸다키에 약 45개 병원과 100개의 클리닉에서 들어오는 이 의료 폐기물 처리하는 시설을 제가 갔다 왔었는데 이제 이 세척, 그 의료 폐기물 왔을 때 이 세척하는 그 기계를 이제 지원하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실제로 저희가 올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특별히 이제 친환경 학교 만들기는 도코라는 단체와 이제 파트너십을 해서 친환경 쓰레기통 제공하고 이게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교육 사업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은 뭐 아까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사실 의료 폐기물 처리 사업이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이제 그 시설 갔다 왔는데 굉장히 좀 열악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세계에 특별히 코이카가 이제 지원한 뜻깊을 병원, 그 다음에 TMI 병원, 그리고 저희 봉사단이 파견되어 있던 박덕필 안병원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박강호 선생님이 또 전문가시죠. 예, 로지클럽에 나중에 궁금하신 거 우리 지부장님께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교내 폐기물 이제 저희가 이제 라오스에서 네팔에서도 준비하고 있지만 이제 나이가 좀 있는 분들 옛날 어릴 때 그 국민학교 갈 때 그 병 들고 와라, 신문지 들고 와라, 플라스틱 들고 와라 해서 저는 사실은 그런 세대예요. 그런 게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사실 최근에 많이 깨달아요. 실제로 라오스에는 이거를 사업화해서 이제 굉장히 큰 폐기물 은행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제가 어릴 때는 그냥 선생님이 병 가져와라 하니까 막 집에 없는데 막 병 찾으러 동네 뒤져가지고 막 학교에 가서 막 그 재활용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런 개념의 사업들이 네팔에는 없어요. 근데 이게 커뮤니티 베이스로 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팔도 사실 이 사업들을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뭐 시간도 별로 없는데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아도 되고 이제 이제 40대 중후반 세대 뭐 저 너무 잘할 것 같아요. 학교에서 우리가 어릴 때 어떻게 했었는지. 예. 지금 제가 이제 그 와 있는 이 칸다키주의 출장이 사실 이것 때문에 온 겁니다. 그래서 폐기물 재활용 플랫폼을 어떻게 좀 네팔 안에 가져갈 것인지 구체적인 제가 설명을 막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네팔 현지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게 웨이스트 맵이라고 해서 지금 네팔 카트만두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뭐 네팔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은 분이 있는데 이제 쓰레기를 배출을 어떻게 하는지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많은 이제 한국 분들은 사실은 이게 한국에서 분리배출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희 집만 해도 음식, 올가닉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가능한 우유팩이나 뭐 플라스틱, 물통 같은 경우는 구분을 굉장히 해요. 하지만 수거할 때는 한꺼번에 다 때려박아서 수거해가죠.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네팔에 있는 이 시민단체들이나 이 폐기물 관리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사실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1년 동안 저희 코이카 사무소가 이 폐기물 관리나 환경 관련한 공동 스터디를 1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시민사회들이나 사회적 기업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맵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핑으로 다 돼 있고 아시겠지만 네팔은 정부에서 이 수거하지 않잖아요. 기업이 사실은 수거를 하는데 어떤 기업이 어떤 체계로 이 수거 시스템을 가져가는지에 대한 매핑을 다 해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 사실은 어떤 시스템으로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한 분이 저한테
전자기기가 뭐 완전 고장나긴 않았는데 팔기는 어려운데 이게 그냥 버리기는 좀 자기가 어떻게 버려야 될지 모르겠다고 한국 분이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사실은 이런 데 연락하면 사실은 저희랑 컨택해서 어느 정도 양이 되면 자기들이 직접 수거해 가고 만약에 그 수거에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사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도네이션 받기도 하고 해서 이 과정들을 다 처리해 갑니다. 이게 사실은 카트만두만 이런 맵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제 미팅하다 보니까 이 칸다키도 이런 매핑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가호까지 뭐 몇 킬로 어떻게 배출하냐 여기까지는 아직 못 가지만 전체적으로 이 칸다키 주 안에 쓰레기가 몇 톤이 발생하고 몇 프로가 재활용되고 이게 다 이런 어플로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플 켜서 네팔에 웨이스트 매핑 이런 거 쳐보시잖아요. 그러면 어플이 몇 개 뜰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스카버티라고 한국의 이제 아름다운 가게. 사실 아름다운 가게 컨셉도 원래는 영국의 옥스팜 시스템 가져온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배출되는 이런 우리가 이제 활용하지 않는 것들을 이제 자원화해서 재활용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실은 아쉬운 거는 이게 이제 민간협력 사업으로 올해 저희한테 지원을 했는데 아쉽게 좀 사업이 떨어져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예,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네팔에서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라이프 플라스틱이라는 사실 이거는 이제 스위스 펀드를 좀 많이 받아서 진행하는 단체인데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모든 프로세스를 다뤄가는 네팔에서 굉장히 큰 단체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와 보시고 저는 이제 내일 미팅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 이제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근데 처음에는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이 여기는 분리 배출이 안 되니까 분리해서 사실 이게 굉장히 그 고부가 가치 사업이에요. 네팔에서는 재밌지만 한국에서는 사실은 인건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 이걸 분리해내고 뭐 수거해서 막 하는 그 과정을 한국에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들이 스스로 나눠서 분리배출에 대한 지금은 뭐 뚜껑도 따서 버려야 되죠. 뭐 굉장히 시스템이 많잖아요. 근데 네팔 같은 데는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게 다 수작업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가능하고 이게 산업화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파트너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들이 이런 쓰레기 그 수거나 분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 기업한테 수주를 주거든요. 계약을 6개월씩밖에 잘 안 해요. 이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앞서가는 이제 기업들인데 특별히 플라스틱을 압축해서 이 피트병 같은 플라스틱을 압축해서 인도에 팔면 키로에 46루피 정도 받고 사실 네팔에서 소화하면 30루피 정도 받는데 인도는 이런 걸 가져가는 뭐 이유들이 다 있죠. 제가 좀 이따 좀 보여드리겠지만 네. 그래서 하여튼 히말라얀 라이프 플라스틱이라는 단체는 최대한 재활용 과정에서도 이게 뭐 파이프가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데서 이제 화학 반응을 쓰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2차의 환경 오염 유발을 하는데 그래도 이 라이프 플라스틱, 히말라야 라이프 플라스틱은 그런 과정을 최대한 환경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네팔 안에 있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면서 NGO면서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이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기는 다 어렵고 한번 찾아보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빈곤에 대한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 사회적 투자에 대한 문제를 뭐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프로세스가 이제 잘 가져가야 되고 네팔에서는 특별히 NGO는 기업 활동에 대한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형태의 NGO는 NGO와 사회적 기업과 그 다음에 조합과 이런 것들을 다 세 개를 같이 운영을 하죠. 유기적으로 네팔 안에서는.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여성 중심의 사회적 책임까지 좀 전환시켜가는 예,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여기 갔다 왔습니다. 저녁. 이것도 좀 할 말이 많은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좀 시설비가 많이 들어요. 이거는 가축 분뇨나 음식 쓰레기 가지고 그 그린가스 만들어서 그 그린가스를 판매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런
그 퍼틀레이저까지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래서 그 시설이 두 개가 같이 있는데, 이거는 한 플랜트 이렇게 만드는데 한 20억 정도 드는 사업입니다. 근데 그 20억 안에 그랜트로 월드뱅크에서 서브시디를 70%까지 갈 수 있는 정부랑. 근데 이거는 기술이 아직 완전히 네팔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리하거나 이런 과정에서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가스 실린더가 한 100kg까지 되더라고요. 이게 저희 LNG 같은 경우는 이제 액상화 시키는 기술들이 있어서 유럽에서는 이 그린가스를 액상화한 때까지 가는데 네팔은 아직 액상화까지는 못 갑니다. 그래서 그 한계가 좀 있는데 굉장히 이제 가스의 진로는 굉장히 좋고 계속해서 네팔이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다뤄가면 좋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GGGI도 사실은 이거 가지고 GCF 펀드 가지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것들을 보시면 이거는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그 포카라나 그 타멜이나 아니면은 이 뭐 이렇게 기념품 가게 같은 경우 보면은 남는 텍스타일로 업사이클 이게 한국에서도 대구에서 이제 굉장히 크게 잘하고 성공적인 한국 모델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조사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한국에서의 업사이클, 리사이클에 대한 것도 기관을 많이 공부했는데 사실 여기 담지는 않았어요. 오늘 제가 하는 건 이제 네팔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네팔 단체들이.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PT병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게 가루화해서 이거를 이제 재생산화, 세척하고 해서 이 굉장히 이제 그 얇은 이제 옛날에는 우리 그 심카드 크기로 잘랐는데 지금은 더 분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히말라야 라이프 플라스틱에서 하는 과정인데 이래서 이제 제강업으로 넘어가는 시설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플랜트, 가스 플랜트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실린더 크기가 굉장히 좀 크죠. 요것도 이제 이 사업의 한계인데 이제 잘 진행되면 좀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위먼 스킨 디벨롭먼트 쪽에서도 이제 텍스타일인데 최대한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가방이나 천을 이제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아이템을 끊임없이 가져와서 이제 사이즈별로 만들어가는 거죠. 사실 이것도 유럽 쪽에서 이런 남는 텍스타일을 어떻게 재가공하느냐에 대한 기술 지원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이제 대표분들도 잘 알고 칸다케 올 때마다 한 번씩 이제 방문하고 미팅도 하고 할 때마다 이제 텍스타일을 최소화시켜서 남는 짜투리가 버려지지 않도록 가공하는 이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사진에는 이제 많이 보이지 않지만 이제 플로팅 플라스틱이라고 이 도로 밑에 까는데 그 재가공 플라스틱을 깔아서 도로를 만드는데 이게 네팔에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를 저희 팀이 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강의 때문에 못 가 있는데 그래서 이 플라스틱 재가공의 한 활용 사례로 칸다케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활용하는 사실 인도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어느 정도 할까요? 네. 이렇게 저희 머리보다 좀 큰 사이즈의 안이 비어 있는 이런 그 것들을 이 도로 밑에 이제 이 강도를 받칠 수 있도록 까는 건데 그거 재생산하는 사업이 네팔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플라스틱 어제도 제가 갔더니 이제 플라스틱 봉지를 이제 다시 짜집기 해서 이렇게 분쇄해서 짜집기 해서 그 로우 매테리얼을 만들어서 나가는. 근데 사실 네팔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인도로 거의 전량 수출이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그 플라스틱 재가공 주로 파이프 여기 보는 파이프 많이 만들거든요.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차 재가공에서 환경적인 이슈가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이슈들. 그리고 뭐 RU 엔터프라이즈 해서 이런 뭐 요 밑에 있는 초록색은 타이어 그 의자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요 컵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맥주 병 같은 거를 제공하는 거, 연필 만드는 제공하는 거, 이런 업사이클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들을 지금 네팔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데, 이게 이제 테트라팩이라고, 이게 굉장히 이제 이 문도 만들고 뭐 테이블도 만들고 하는데 이게 강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로 만들어진 이게 이제 우유곽이나 이제 약 했던 그 타블렛 케이스 같은 것들을 재가공해서 만드는 건데, 이런 것도 굉장히 상품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건축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것들. 페이퍼 리사이클은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네팔이 플라스틱 리사이클, 업사이클 외에는 기술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사실은 뭐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국에서 이제 업사이클에서 특별히 종이나 이런 병이나 이런 것들은 좀 시설 투자가 많은데, 종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설 투자가 높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가내수공업 수준에서 나오면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도 환경 사업이면서 업사이클, 리사이클에 관심 있는 단체들은 이 종이 리사이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제 페이퍼로 해서 연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묵고 있는 호텔 주인이 어제 이제 저희 왔다고 인사도 하고 그러길래, 호텔에서 막 다 연필 쓰잖아요. 다 중국에서 수입한 연필 막 엄청 싼 거 쓰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제가 이거 보여줬어요. 이런 거 써라. 그래서 리사이클, 업사이클 된 제품이 뭐 칸다키 주에 호텔이 몇천 개가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런 업사이클 제품이 좀 환경적으로 납품돼서 이 투어리즘 베이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설비 기계가 들어와서 재가공해서 가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유리병 잘라서 컵이나 어떤 다른 디자인들 만드는 건데, 사실 이것도 이제 미적 감각이나 기술들이 좀 들어가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사실은 이제 제가 한국 사례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유튜브나 자료를 찾아보시면 무궁무진해요. 한국의 업사이클 수준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특별히 서울에 있는 새순환 자원센터 같은 것들의 프로그램들 굉장히 좋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국에서 이미 좀 다양한 콘텐츠로 발전되어 있는 영역들을 네팔의 이 시민사회나 사회적 기업과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리질리언스 베이스의 사업, 그게 뭐 GGGI와 코이카 규모처럼 막 그 규모가 아니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데에서 사실은 이 리질리언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리질리언스에 대한 건 지방 정부마다도 굉장히 펀드가 많아요. 네, 그런 활용, 그 다음에 이제 리사이클, 업사이클에 대한, 그래서 스과나티처럼 기본적인 것들을 재활용한다기보다는 그 매테리얼을 판매하고 이제 순환시키는 구조도 좋지만, 사실은 리사이클이나 업사이클 같은 너무 이제 아까 저희 CNG 플랜트처럼 좀 굉장히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 네팔의 시민사회나 이 사회적 기업들과 네트워크해서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칸다키의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제가 출장 와 있는 사업을 통해서는 사실은 이 네트워크를 좀 굉장히 강화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포카라가 환경의 도시예요. 사실은 환경 관심도 굉장히 높고, 길거리 가라도 saved plant 막 이런 광고 물들, 페어하우스 옆에 막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좀 환경의 상징화해서 다양한 민간과 공공에 대한 역할들을 코이카와 UNDP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는 사업인데, 사실 이런 파트너십을 통하고 이런 시민사회의 연대들을 통해서 좀 이런 사업들로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이런 기회를 좀 많이 가져가고 싶어요. 1년 동안 코이카가 이제 굉장히 스터디 많이 했는데 자료 굉장히 많고, 사실은 어떻게 공유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유엔에서의 이런 펀딩 구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팔에 있는 이 사회적 기업이나 시민사회가 지속 가능성을 가져가려면 네팔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계속해서 이 EU나 이런 환경 관련된 펀드 구조를 찾아서 지속성을 좀 가져가야 되거든요. 특별히 덴마크 같은 경우는 바이러트럴 펀드라도 시민사회 60% 파트너십을 해요. 보통 유럽이 40% 정도 시민사회 파트너, 한국은 몇 프로 하는지 제가 말씀 잘 안 드리겠지만, 네. 이 굉장히 큰 펀드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의 이 파트너십이나 이런 것들 가져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4분 넘겼는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